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 보실 수 있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다양한 분야의 명품 콘텐츠들도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토요일 2부 출발하죠. 경제를 알면 세상이 보인다. 권혁중의 일타 경제. 경제평론가 권혁중 씨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계속 무역 적자였잖아요. 네. 월별 통계도 그렇고. 그런데 지난 7월 수출입 동향을 보니까 2달 연속 흑자로 바뀌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뭐 한쪽에서는 사실 뭐 완연한 경기 회복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꼭 그렇지만 않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이게 뭐 수출이 잘 돼서 이게 흑자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수입이 너무 많이 감소돼서 흑자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무역 수지 뭐 흑자 적자 계산할 때 그냥 수출에서 수입을 빼거든요. 그럼 이제 수출이 잘 돼서 흑자가 나왔다 그러면 긍정적으로 볼 텐데 수출이 마이너스인데 수입이 더 많이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수입은 왜 이렇게 많이 마이너스예요? 일단은 유가 때문에 그렇거든요. 일단 유가가 워낙 하락을 했어요. 예. 지난해 동월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워낙 수입을 안 했습니다. 가격도 많이 떨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자연스럽게 이제 수입이 덜 됐던 부분이 있고 저는 이것도 하나의 또 문제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통 장사를 한다 그러면 뭔가 재료들 수입을 해서 개발도 하고 그걸 뭐 중간지에 만들어서 팔기도 하는데 우리나라의 유가 수입이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본다 그러면 그만큼 사실 우리가 경제력이 떨어지고 있다. 예, 생산력이 산업 활동이 위축됐다. 예, 그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도 이제는 문제가 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수출 아까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게 정확해요. 10개월 연속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수출이 계속 마이너스예요. 예. 이게 수출이 플러스가 돼서 흑자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이런 부분이 조금 눈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경기 회복이 전혀 아니고 이른바 불황형 무역 흑자다 이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불황형 흑자라고 표현이 딱 맞을 것 같고 이렇게 분기별 성장률로 보도 딱 드러나거든요. 이번에 2분기 경제 성장률이 0.6% 이제 성장을 했는데 사실 이게 본다 그러면 왜 성장했느냐라고 본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수출 때문에 성장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GDP 생각했을 때 뭐 민간 소비라든지 정부 소비, 투자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민간 소비 줄었죠. 정부 소비 줄었죠. 투자도 줄었습니다. 순수출이 좀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는 0.6% 성장률이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민간 소비도 지금 마이너스 한 0.1%, 정부 소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정부가 이제 세수가 어렵다 보니까 정부 소비도 많이 줄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성장률이 뭐 말 그대로 성장을 했지만은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순수출이 아니었으면은 사실 역성장 아니었나라고 생각해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불황형 흑자라는 게 딱 표현이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정부는 금년 경제를 상저하고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나쁘지만 하반기에는 좋아질 거다라고 보고 연중 1.4%포인트 성장률 목표로 제시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하반기에 그러면 다시 정말 정부 예측대로 좋아져서 이게 가능합니까? 지금 일단 하는 예측은 3분기에 4분기에 0.7%씩 성장하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민간 소비가 핵심 역할을 할 수밖에 없고요. 과연 이제는 민간 소비가 어떻게 회복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다고 생각을 해보겠고 근데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지만 소비 수출 뭐 다 안 되는 투자도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건 뭐 지켜보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반도체 수출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반도체 수출이 업황에 따라서 아마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고 저는 약간 불안한 게 지금의 외적인 요건들이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뭐 첫 번째로 든다 그러면 뭐 미국과의 중국과의 마찰 때문에 중국이 최근에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 통제를 했거든요. 뭐 단기적인 영향은 그칠 거로 보고 있어요. 하지만 다른 이제 원자재 수출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본다 그러면 이거 뭐 장기적으로는 크게 영향을 줄 수 있겠고 두 번째로는 미국
국채입니다. 그러니까 장기 국채가 지금 뭐 수익률이 계속 마이너스, 그러니까 올랐다 내렸다 변동폭이 너무 커지고 있거든요. 예. 요즘에 뭐 그런 얘기를 하죠. 국채 수익률이 이제는 뭐 최고 수준에 올랐다라고 이제 하면서 많이 언론에 이제 아마 소개가 됐었을 텐데, 근데 어제 시장에는요 이게 반대로 일어났습니다. 오히려 이제 수익률이 빠졌던 부분이 있거든요. 오히려 가격이 오르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국채 변동성이 지금 너무 커지고 있어서 지금 모든 투자자들이 되게 헷갈려하고 있어요. 지금 뭐 국채 수익률을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대표적인 게 환율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 환율 자체가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고요. 지금 환율이 뭐 1,200원대로 뭐 안정됐다라고 하지만은 최근에 아시겠지만 1,300원대로 다시 뛰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실 지금 미국의 이제는 강달러 기조세가 계속되고 있을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결국에는 이제는 국채 이제는 금리에 영향을 미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지금 좀 불안한 장세, 불안한 모습들을 좀 보여지고 있고, 예.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네. 그리고 이제 네. 과거처럼 우리가 고성장 시대로 다시 못 가는 거 아니에요? 이미 장기 그럼요. 저성장 시대에 들어선 지 오래다. 네. 이런 지적이 많잖아요. 이창용 하는 총재도 그렇게 말한 바 있고요. 네, 그러니까 많은 이제는 청취자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성장을 계속 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본다 그러면, 일단 이창용 하는 총재가 지난 5월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한국은 장기 저성장 구조로 와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예. 사실 맞거든요. 지금 뭐 GDP 성장률도 마찬가지고, 좀 안타까운 게 지금 IMF가 우리나라의 성장률, 연 성장률을 1.5%에서 1.4%로 낮췄거든요. 근데 이제 동시에 발표했던 게 세계 성장률은 오히려 상향을 했고요. 그다음에 주요 선진국들, 미국은 지난번에 발표했던 것보다 0.2%포인트 정도 더 높게 잡았습니다. 영국도 0.7%포인트 더 성장할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더 낮췄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상황에서 세계 나라는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오히려 그 성장률이 낮아지고 있다는 게 좀 뼈아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예.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어려운 거죠. 사실 국민들이 봤을 때 뭐 체감 물가 올라가죠. 요즘에 뉴스 나오는 거 보면은 굉장히 사회가 불안해지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뭐 걱정스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고 생각해 보겠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그 세계 스카우트에 대한 잼버리 문제가 예, 있잖아요. 예.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게 부산 엑스포까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전 들어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답답한 겁니다. 지금 성장률도 안 나오죠. 뭐 지금 채권금리도 변동을 하고 있죠. 이번에 들려오는 소식은 이거 부산 엑스포까지 이거 영향 미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니까 참 이게 답답한 마음이 예. 계속 좀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이웃나라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네. 그게 떠오르는데, 우리가 그렇게 안 되려면 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 저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전 추경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지금 돈이 안 돌다 보니까 일단은 뭐 논란은 있겠지만은 단기적인 어떤 민간 소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는 뭐 추경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보겠고, 저는 아마 한 번쯤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게 좀 정부적 판단이 있어서 좀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근데 일단은 뭐 추경은 필요해 보인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두 번째로는 뭐 중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역시나 구조개혁입니다. 뭐 저출생 아니면 고령화 사회 이러가 볼 수 있겠고, 이게 좀 이렇게 거시적으로 말씀드리면 청취자분들께서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럴 수도 있는데요. 일단 개인으로 좀 말씀드리면 일단 부채 줄이기 하셔야 돼요. 지금 상황에서 정말 필요한 게 사실 지금 부채 줄이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빚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욱더 어려운 상황으로 이제 갈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로는요. 이게 노동소득을 어떻게 하면 향상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개인적으로 좀 필요해 보입니다. 대표적인 게 은퇴 후 소득이에요. 예. 은퇴 후 소득을 어떻게 하면 이걸 늘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현재로서는 그 민간 시장에서 개인들이 봤을 때 꼭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저는 이런 부분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정부 프로그램을 좀 활용해 보시기를. 되게 많아요. 시니어분들을 위한 은퇴 이후에 소득을 높이기 위한 어떤 뭐 폴리텍 대학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기술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되게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해 보셔서 그 노동소득에 대한, 또한 은퇴 후 이후의 소득에 대해서 예. 한 번쯤은 좀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빚을 줄여라. 네. 그리고 가능한 한 오래 일해서 돈을 벌어라. 네. 참 답답하지만 네. 그거밖에 없죠. 개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개인적으로 일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연하 지금이나 네. 동일한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국가적으로는 교육개혁, 노동개혁, 연금개혁, 네, 그렇죠. 윤 정부가 지금 하겠다고 한 3대 개혁 네, 꼭 해야 되는데 네,
하겠다고 하기만 하고 진도가 안 나가고 있는 진도 게 너무 안 나가요. 답답합니다. 네, 구조 개혁이 좀 일어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저는 좀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뭔가 하겠다라고는 나오는데 이 구체적으로 뭔가 끝맺음이 안 맺지는 물론 뭐 장기 과제겠지만은 이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고 지금 시장에서 가장 우려사는 게 이겁니다. 긴 자산 거품 이후에 깊은 불황. 이거를 지금 우려하고 있거든요. 그게 일본 아니에요? 예, 그게 딱 일본인데 예. 이게 우리나라에도 올 수도 있다라는 게 지금 뭐 많은 전문가들의 동일한 목소리예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구조개혁은 정치가 잘 작동돼야 가능하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정치가 그걸 못하고 있는 게 제일 큰 문제인 겁니다. 답답하죠. 권혁중 경제평론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뜸들이지 않습니다. 알맹이부터 찌릅니다. 고수들의 진검승부. 끝장 토론 각설하고. 주요 정치 이슈들 거두절미하고 알맹이부터 끝까지 토론해보는 끝장토론 각설하고 시간입니다. 시사평론가 이종원 박사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매주 현근택 변호사가 도와주셨는데 오늘 개인적 사정으로 오늘 특별히 더불어민주당의 전 대변인이시죠. 김현정 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김현정입니다. 네. 자, 전반부 공통질문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김현정 전 대변인 공통질문에 대해 정보 다 들으셨죠? 네네. 준비해 오셨죠? 예. 네. 우리 이종원 박사가 먼저 모범을 보이세요. 금주의 뜬 인물 누굽니까? 윤도일 군. 예, 그 분당 서현역 예. 그 칼부림 피해자를 예. 30분 동안 지혈한. 예, 예. 예. 그래서 그 소년용으로 요즘에 불리고 있는데 그렇죠. 불과 17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함께 이제 선배로 알려져 있죠. 또 다른 그 음준군 예. 그 청년 같은 경우에는 예. 이제 가해자를 이제 동태를 파악하고 이제 이렇게 도와주는 예, 그 아주 놀라운 두 젊은이. 맞아요. 이종훈 박사 같으면 그런 현장 근처에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쉽지 않죠. 그러니까요. 예, 순간 피하고 보죠. 일단 그러니까요. 사람 심리가. 예. 언제부턴가 이종훈 박사가 정치권에서 뜬 인물을 못 찾으니까 미담의 주인공, 의인 이런 분들을 계속 지적하고 있어요. 제가 정치인들 좀 제발 좀 본받으라고요. 제가 눈치챘습니다. 자, 금주에 네. 뜬 인물 김현정 전 대변인은 누굴 골라오셨습니까? 저는 심평 변호사를 골랐습니다. 떴어요? 예. 어제 언론에서 한참 저거 했는데 이제 우리 모 평론가가 우리 이제 이재명 대표 10월 사퇴설로 한참 막 부각되고 막 떴었습니까? 장성철 소장. 예. 이 관련해서 어제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신당 창당 설을 어제 또 얘기해가지고 그 내용들이 뭐 이렇게 근거가 아주 없지가 않거든요. 예. 그 모 평론가 장성철 평론가 이상으로 당에서도 확인을 한 것이다라고 하고 또 뭐 정치부 기자한테도 확인했다. 여러 통로를 통해서 확인한 내용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신당을 창당해서 하는 이유는 뭐 유승민이라든지 이준석 그리고 뭐 홍 시장 등이 계속해서 내부 비판을 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불만도 많고 예. 또 기본적으로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있어서 그리고 근데 자체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내년 총선에서 국힘이 거의 뭐 수도권에서 필패할 것이다 이런 내용도 나와서 이제 신당 창당 얘기를 좀 했는데 저는 이 신당 창당이 실제로 그 실현 가능하냐 그리고 성공할 것이냐 그거를 떠나서 이 흐름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런 생각이나 논의들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랬으면 하고 바라는 거 아니에요? 혹시?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의 멘토라니 말도 안 된다. 한 번도 제대로 된 이 그 논의를 대통령 된 후에 한 적도 없다. 그리고 이 공식 라인이 아니고서는 그런 얘기를 안 한다. 대통령의 오랜 공직 경험상. 그러니까 이 신당 창당설 자체를 아주 완전 부인했는데 그건 뭐 대통령실은 그냥 그럴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일단 뭐 부인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좀 전에 그 심평 변호사가 한 내용들을 근거를 갖고 하나하나 이렇게 따져 보면 사실 현실이랑 맞는 것들도 있을 법한 얘기다. 맞는 게 맞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냐의 여부는 변론을 하더라도 그런 고민들을 분명히 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이종원 듭니다. 박사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심평 변호사가 일종의 악역을 맡으면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예방 주사를 놓은 거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 내에서 이미 뭐 검사 대거 공천설 같은 거 나온 지 오래됐고 좀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이건 뭘 의미하냐면 향후에 그런 학살 공천이 막 이루어지더라도 군말하지 마. 대통령은 이 신당 창당까지도 고민하고 있어.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것과 동시에 실제로는 거의 신당 창당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그게 그래요? 이제 국민의힘 공천을 그렇게 대거 물갈이를 하고 그래서 이제 순도 100% 윤석열 당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고 나서 아마 내년 총선에서 그렇게 이제 자기들이 보기에 좋은 결과가 나오면 당명 교체하는 거죠. 그래서 명실상부한 이제 윤석열 당으로 가게 된다라고 전제하면 뭐 신당 창당이나 뭐가 다릅니까? 네. 두 분 다 상당히 국민의힘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있을 법한 얘기다라고 판단하시는 거네요. 네, 그래서 근데 그렇게 심평 변호사가 전혀 근거 없이 이런 얘기 전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심평 변호사가 이런 주장을 한 배경이 되는 거는 최근에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수도권에서 국민의힘이 폭망하더라, 뭐 이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른바 윤석열식 신당 내지는 윤석열식 대거 공천 교체하면 수도권에서 이깁니까? 사실은 그게 이제 모순된 이제 그런 글쎄요. 전제를 지금 깔고 있는 거죠. 사실은 지금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이 낮게 나오는 것도 따지고 보면 윤석열 대통령 정당에 대한 지지율하고 이게 연동이 돼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런 발상을 한다는 게 좀 말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명분을 갖다 붙여서 이제 향후에 그렇게 가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이걸 좀 활용하는 이제 그런 얘기인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그래서 아까 우리 김현정 전 대변인한테 민주당 입장에서는 바라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한 이유가 딱 돌이켜 보세요. 선거란 중도층을 잡는 사람이 1% 2% 앞서서 이기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이준석, 유승민, 홍준표 사실은 다 힘을 합쳐서 이긴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준석 내쳤고 누구 내쳤고 다 내치고 이제 급기야는 싹 다 내치고 내식의 신당을 만든다? 그럼 중도층을 잡나요? 뭐 이제 사실은 중도층 잡는다라는 거는 이제 그건 이제 제가 보건대는 핑계에 불과한 거고요. 당을 바꾼다?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 완전히 자기 중심의 당을 그냥 만들고 싶어하는 그렇게 만들어서 총선에서 지면.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이제 반반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걸 반반이라고 보는 게 맞냐고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참 말이 안 되는 전제라고 생각하는데 충분히 그런 발상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과거에 열린 우리당 사례도 있잖아요. 있었죠. 그러니까 뭐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나도 이렇게 끝까지 다 이렇게 그냥 밀어붙이면 국민들이 내 진정성을 알아줄 것이고 그러면 내년 총선에서 나한테 확실하게 힘을 실어줄지도 몰라.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이 총선이나 대선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여기 스윙보터라고 하는 중도층의 표심을 잡아야 이긴다는 얘기를 하지만 그 이전에 자기 지지층 있지 않습니까? 지지층이 선거에 많이 참여해서 일단 지지층을 최대한 확보한 상태에서의 스윙보터의 중도층을 흡수해야지 이기는 거거든요. 물론이죠, 그거야. 근데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국민의힘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 대해서 그 본인들의 총선 전략을 이재명 우리 대표를 비롯한 우리 민주당의 사법 리스크 를 공략하고 또 이제 북한과 관련된 안보 이기 계속 증폭시키고 또 노조라든지 시민단체 이렇게 보수층을 결집하는 그 계층들을 공격하는 그 전략을 저는 쓸 거라고 보고 그렇게 되면은 이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과정 속에 자연스럽게 뭐 검찰 출신이든 또는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그런 사람들을 공천해서 거의 윤석열 당으로 이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깔려 있는 것 같은데. 알겠어요. 그게 과연 성공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뭐 이준석, 유승민 등등은 따로 당을 만들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선택의 여지가 이제 없어지는 거니까요. 근데 점점 분위기가 그렇게 가는 것 같고 그 당사자들도 그런 이제 느낌을 약간 운명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듣다 보니까 심평 변호사가 뜨긴 떴네요. 우리가 한동안 얘기를 나눴습니다. 한동안 이 내용 갖고 저희가 다룰 것 같아요. 방송에서. 자, 금주의 진인물로 넘어가 봅시다. 이정원 박사.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을 예.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노인 폄하 그 논란으로 해가지고 우리 김은경 위원장 얘기는 조금 이따 예. 좀 집중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고요. 우리 김현정 전 대변인 진인물은 저는 김현숙 여가부 장관일 예. 것 같습니다. 예. 뭐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새만금 잼벌리 대회가 예. 그 중단 위기에 지금 들었는데 이 조직위원장이 이제 5명이 가지고 공동위원장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주도적으로 이제 여가부 장관이 이제 청소년을 담당하는 부처여서 작년부터 준비해 왔는데 작년만 해도 윤석열 정부에서 이걸 범정부 차원의 행사라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거든요. 그런데 작년 국감에서 그 이제 새만금을 지역구로 둔 저 우리 그 민주당 의원이 이 폭우라든지 폭염이라든지 해충이라든지 뭐 저 배수라든지 관련된 문제 제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우려 사항들을. 예. 그랬을 때 김현숙 장관이 다 문제 없다, 다 준비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자, 그 얘기도 우리 좀 이따가 집중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고요. 네. 뜬 인물, 진인물까지 들어봤고 진인물로 꼽힌 민주당의 김은경 혁신위원장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 목소리 직접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 나눕시다. 중학교 1학년인지 2학년 때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엄마, 왜 나이 드신 분들이 우리 미래를 막 결정해? 그러는 거예요. 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 똑같이 1대1 표결을 하냐는 거죠. 되게 합리적이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1인에게 1표를 주는 선거권이 있으니까 하늘 수가 없는 거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네. 지난 일요일 청년자담회에서의 제 발언에 대한 여러 비판과 논란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점에 대해서는 더욱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어르신들의 헌신과 경륜을 존중해야 한다는 말씀 새겨듣겠습니다. 그러한 생각에 한치의 차이도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상황을 일으키지 않도록 더욱 신중하게 발언할 것이며 지난 며칠 동안 저를 질책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사과와 감사의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네, 문제가 된 발언 그리고 사과의 목소리까지 들어봤습니다. 뭐 우리 이종훈 박사 아까 하시려던 말 마저 하시죠. 네. 예, 그래서 뭐 지금 이제 사과 발언까지 이제 저희가 들었는데요. 결국은 이제 사과까지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그 중간에 유감 표명을 했지만 그거과 관련해서도 또 논란이 더 거세지지 않았습니까? 왜 사과를 제대로 안 하느냐. 예. 진정성이 없다. 그래서 이제 몰리고 해서 결국은 이제 사과 발언까지 내놨는데 그런데 그 바람에 지금 이 민주당의 혁신위원회의 정당성조차도 상당히 훼손이 지금 되면서 지금 이 활동 기간까지 지금 단축해야 되는 그런 운명으로 몰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비단 뭐 그 김 위원장 개인의 일을 지금 넘어서 민주당 자체를 조금 좀 오히려 위태롭게까지 그렇죠. 만드는 그런 변수로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현정 대변인. 뭐 좀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사실 이제 정치적 그 합법 이런 데 좀 익숙치 않은 데서 좀 기인한 측면도 좀 있는데 사실 전후 맥락을 쭉 따져 보면은 뭐 중학생 아들과의 대화에서 여명 비례 투표에 관련된 의견에 대해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1인 1표상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까지 이제 분명하게 얘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 투표와 정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취지라고 했으면 그 앞에 그 얘기만 하면 될 것을 굳이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어르신과 관련된 발언들을 해서 이제 논란이 좀 이렇게 생긴 것인데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이제 사과를 하고 그 노인회도 찾아가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사과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뭐 국민의힘에서도 너무 이거를 정치적 이득만 좀 계산하지 말고 갈라치기 이제 그만하고 좀 이렇게 마무리 좀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네, 근데 뭐 과거 그 민주당 쪽에서 정동영 전 대표가 이 노인들이 투표장에 안 오면 좋다 이런 식의 발언 그런 게 훨씬 더 노골적이고 셌던 발언들 아닌가요? 그런 걸 막 다 소환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바로 이번에 이제 김 위원장 발언 나오고 나면서 연상 효과가 바로 이제 정동영 전 의장으로 이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당에서는 이거 뭐 한두 번이 아니고 이게 습관성으로 이게 나온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상당히 심각하게 이제 본 거고. 또 무슨 사례가 있었죠? 그 노인분들 투표일 날 여행 가도록 보내드렸다 그런 기사 뭐 나오니까 그걸 누가 좋아요 했던 게 또 누구였죠? 조국 전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예.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쌓여 있다 보니까 이제 이번 건 같은 경우에 여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공격하기 좋은 그런 이제 거리가 이제 돼버린
그런 거고 민주당으로서는 이걸 또 피해가기도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좀 억울한 게 지금 뭐 양평 고속도로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요. 오송 지하차도 그 참사 문제도 있고 뭐 정말 많은데 상당히 많은 그런 이슈들 다 이거로 다 지금 다 묻힌 것 같아가지고 또 이동관 저기 방통위원장 내정 관련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은데 이 문제 다 묻히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측면이 있긴 합니다. 네. 급기야는 이제 혁신위 폐지론까지 등장을 하고 그게 좀 있으면 공천 룰 관련된 혁신안을 발표할 거다라고 했는데 가뜩이나 지금 공천 룰 발표하면은 당내가 시끌시끌할 텐데 이런 그 자충수를 둔 위원장의 그 혁신안이 과연 받아들여지겠느냐는 얘기도 나오고 네. 당내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일단은 그거에 대해서 의견이 좀 분분한 건 분명한 사실인데요. 지금 8월 말까지 지금 활동 기간이 대체적으로 8월 말까지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공천 룰과 관련 사실은 이제 이게 그 돈봉투 사건하고 코인 사건 이후에 당내 도덕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혁신위가 이제 출범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주로 이제 혁신위에서는 그 우리 도덕 사복 문제와 관련된 것 그리고 이제 당의 그 뭐 총선 관련된 이제 물론 제도 같은 개선들이 있을 것인데 그 총선 룰과 관련해서는 이미 저희 당은 시스템 공천이 지금 도입되어 있고 상반기 때 그 공천 관련된 TF가 이제 운영이 돼가지고 특별당국까지 개정한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천 룰과 관련된 그 큰 틀에서의 그것은 건드리기 힘들 것이고 좀 이제 그 디테일한 것들 뭐 이렇게 그 신인들의 그 정치 참여하는 데 있어서의 뭐 저기 이렇게 불공정성이라든지 뭐 청년들의 정치 참여에 대한 불공정성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하는 수준에서 혁신안이 만들어질 것 같다는 예상이 되고요. 뭐 대의원제 건드리고 이런 거 못합니까 그러면? 그게 지금 그게 핵심이라고 하던데. 그게 지금 이제 사실 우리 저희 당 내에서 혁신위원회가 장경태 혁신위원회가 있었잖아요. 있었죠. 그 혁신위에서 오랜 기간 동안 활동하면서 한 46가지 정도의 혁신안을 도출했고 그거를 지금 김은경 혁신위에다 전달을 했거든요. 예. 거기 안에 보면 사실 그 모든 내용들 지금 말씀하신 대의원제라든지 중앙위의 컷오프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 다 망라되어 있는데 과연 지금 김은경 혁신위에서 어디까지를 이렇게 발표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도 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대의원제 제도와 관련해서도 당내에서는 또 비명이나 소위 말하는 비명계 의원들은 그게 지금 현재 총선을 앞두고 할 급한 혁신 아니냐 이런 또 의견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또 혁신도 중요하지만 당의 이제 통합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감안한 그 발표가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혁신이 활동 잘할 수 있겠어요? 뭐 지금 상당히 많이 훼손이 된 그런 그 상황이 돼버렸죠 결과적으로. 이미 기가 확 꺾였죠. 예, 그래서 지금 뭐 들리는 얘기가 활동도 워낙은 9월까지 이렇게 연장해서 하려다가 이제 뭐 8월 중으로 다 끝낸다. 그리고 8월 아마 다음 주 초부 정도부터 혁신안을 단계적으로 발표한다 그래요. 네. 그래서 뭐 미래 비전 그다음에 뭐 정책 부분 그리고 이제 정당 개혁 부분 이렇게 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하고 그 과정에 이제 공천 관련한 내용도 나오고 뭐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의원제 포함한 이제 그런 이제 정당 개혁 부분도 포함이 돼 있다고는 해요. 예.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가장 뜨거운 거는 공천 그렇죠. 그 룰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이게 사실은 애초부터 혁신위에서 뭐 이 공천 관련한 부분까지 다루느냐라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있었죠. 예, 그런 상태에서 그와 관련해서 이제 어떤 형태로든 안을 내놓는다라고 했을 때 과연 비명계들이 가만히 있겠는가 하는 거고 전 당연히 반발이 꽤 클 거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 이제 위원회 자체를 이제 친명위원회다라고 비명계 쪽에서는 이미 정의를 내리기도 했지만 이재명 대표의 향후 행보하고 연관지어서 혁신안이 나올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지 않나. 제 개인적인 판단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공천 관련해서도 알겠어요. 대규모 물갈이 관련한 내용들이 많을 것이고 예, 뭐 그런 인재 영입 부분도 이재명 대표가 좀 주관하는 형태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런 구설 논란에도 불구하고 획기적인 대폭 개편의 혁신안이 나올지부터 일단 지켜볼 대목이긴 하네요. 1시 30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리고 토론 이어갈까요? 김민희 씨.
네, 여전히 강원권 오가는 차량들이 많습니다. 동해고속도로 속초 쪽으로 강릉 부근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1, 2, 3차로를 막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고요. 영동고속도로에서는 인천 방면 정체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강원권에서는 진부 3터널에서 진부 1터널 사이와 면원에서 둔내터널 사이로 속도 많이 떨어져 있고, 이후 경기권에서는 양재에서 양재터널 사이와 또 둔대분기점에서 반월터널 사이로 정체입니다. 이후 월곡분기점 부근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1, 2, 3차로를 막고 처리 작업을 하고